자,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당시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측면도 있지만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또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 지금 본격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 이장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하고 이제 증시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좀 인정받는 모습인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이제 그 설 연휴 보내는 동안 좀 네.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 반등이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바닥 탈출 본격적인 반등이라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네. 1월 달에 연초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한 63,000불 정도의 고점을 좀 달성했고요. 네. 그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빠진 가격이고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도 이제 1월 달에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있은 다음에 2월 달에는 기술적 반등, 일시적인 반등이 보인 해가 좀 많았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글로벌 좀 매크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2020년도와 2021년도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환경과 2022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환경은 전혀 다른 이제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좀 보긴 어렵고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인 좀 하락 이후에 나온 반등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 반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제 글로벌 이제 매크로 환경을 기본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좀 올해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이 언제 이렇게 가격들이 많이 폭등이나 네네. 반등했냐라고 보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들이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별 국가의 금융 위기나 통화 위기, 네네. 그리고 어떤 전쟁 위기 이런 것들이 발발할 때 좀 많은 상승들을 보였어요. 뭐 2013년도에 우리 유럽의 키프로스 사태 네네. 때도 한 8배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네. 뭐 19년도에 이제 브라질 통화 가치 하락되면서 그때 브라질 쪽에서 거래량들이 굉장히 폭증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도 한 3배 정도를 상승을 했었고요. 뭐 근래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이제 무력 충돌 위기가 네네. 나올 때도 한 2달 사이에 한 6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환경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개별 국가들에서 어떤 통화 가치나 금리 위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같이 이런 어떤 무력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네. 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를 사용할 겁니다. 이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자, 이런 그 심리적인 투자 심리적인 측면이 존재를 한다는 거네요. 이게 하나의 대체 자산으로 좀 인정이 되면서 네네. 인식을 좀 하면서 그런 국가들에서 자국 통화보다는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좀 더 신뢰를 하면서 이동하는 경향도 좀 보여왔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을 저희가 했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미국 시장과 동기화되는, 이게 동조화되는 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올해 그러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은 좀 비슷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현재까지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로는 굉장히 동조화되는 성격이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제 뭐 투자 자산들 간의 상관계수라고 표현하는데 네. 작년 9월 달에 이게 0.1이었는데 지금 거의 0.4까지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이 되면 A와 B 자산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거고 그쵸.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정반대인 네네. 거죠. 현재는 뭐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기술주와 같이 움직이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비트코인 자산이 약간 카멜레온 같은 좀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미 증시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금과 같은 자산이랑 동조화되기도 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럼 언제 이제 미 증시랑 동조화가 안 되냐라고 네네. 보면 네. 뭐 개별 이슈가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년 4월처럼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중국의 규제, 네. 뭐 채굴 금지 이런 경우는 미 증시에 상관없이 같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네네. 또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할 때는 증시는 또 폭락을 하는데 네. 이제 비트코인은 오히려 또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도 좀 보여왔고요. 그래서 좀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다만 현재는 이제 글로벌 매크로의 금융 환경들이 변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을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미 증시랑 좀 연동되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네요. 자,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얘기를 보니까 네. 비트코인의 50% 하락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또 이번 조정은 역사적 범위 내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뭐 비트코인 자산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인데 네. 실제로 이제 1년에 한 30% 정도 단기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네. 거의 뭐 5번에서 7번 정도 이제 매년 발생을 했었고요. 네. 이전 50% 정도 하락도 뭐 심심치 않게 발생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범위에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변동성이 좀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 장기 투자하기엔 좋거든요. 뭐 맞습니다. 짧게 할 때는 변동성 큰 게 좋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원인을 보면 네. 원인을 이해하면 지금 원인이 해결되는 시점이 이제 변동성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요. 원인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여전히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라서 전체 규모,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전체를 다 합쳐도 이게 그 애플 한 개 기업 시가총액을 못 넘어서거든요. 네네. 여전히 작은 시장인데 비해서 글로벌 관심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죠. NFT부터 해서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 관심도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개별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좀 정립된 게 아직 많이 없어요. 네네. 이제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개인 위주의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시장에서 합의가 될 만한 그런 가치 평가 모델들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어느 판단이 잘 안 되는 모르겠어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뉴스나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함과 동시에 어떤 나름의 가치 평가 모델들이 정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시점들이 조금 이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좀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 지난밤 사이에도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었던 게 NFT 시장에 좀 굉장한 붐은 계속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NFT 시장의 붐과 사실 비트코인 가격의 또 붐은 또 달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NFT 시장은 떠오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 그럼 투자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떨어질 때 네네. 그때는 오로지 가격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네. 어떤 우리가 시장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냐 안 되느냐를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조차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NFT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기업들이 NFT를 적용을 하면서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네. 꽤 의미 있는. 이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더 많이 증대시키기도 하고요. 유저를 늘리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환경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비즈니스 내부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유스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펀더멘털과 어떤 가격의 관계 늘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네네,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런 관계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 환경이 이제 코인 자체의 어떤 그 투자보다는 약간 코인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갖는 시기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2022년도는 네네.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올해 상반기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변수들까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의 금융 환경들이 바뀐 거예요. 네네. 2020년과 21년 환경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과 같은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해요. 네네. 오히려 횡보를 하거나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래도 이 암호화폐 중에서도 건전한 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기간이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으기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네네.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NFT와 같은 이제 맥을 같이 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올해 굉장히 많이 성장을 갈 가능성이 커요. 이 산업에서 이 NFT나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것들 네, 있잖아요. 가격의 성장보다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들이 다음 사이클들이 왔을 때 가격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주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웹 3.0이라는 키워드 책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NFT.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NFT 다음이 뭐냐라고 할 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라 부르는 DAO. 네. 그러니까 조직의 형태도 이제는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존의 주식회사 형태에서 어떤 DAO라는
형태, 토큰을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많이 실험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케이스들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워낙 힘든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 조금씩의 반등이 보이고 있길래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센터 이장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